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 원일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연내 가능하다고 여러 차례 말했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선 답방 후 북미 회담 일정표에 크게 반대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물론 결단은 김정은에게 달려 있습니다. 100% 장담할 순 없다는 뜻입니다. 비핵화와 제재 해제, 북미 간 타협이 안 된 상황에서 일단 서울 답방, 빈손 답방 비난 우려 역시 존재합니다. 하지만 김정은의 서울 답방은 그 자체가 역사적 사건이라는 데는 이견은 없을 겁니다. 연말까지 현기증 나는 한반도 정세입니다. 오늘 직설이 전문가들 모시고 자세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시는 한반도 전문가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 지내시고 대사 지내시던 임성준 대사님 나오셨습니다. 세종연구소의 홍현익 수석연구위원님, 그리고 이인배 협력안보연구원장님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공감대를 이뤘다, 부담이 사라졌다, 올해 안에 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먼저 대통령 발언 들어보시고 그 의미와 배경 자세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결국은 김정은 위원장 결단에 달렸지만 연내 답방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답방 시 전해줄 트럼프 대통령 메시지도 있다고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남은 이 합의를 다 마저 이행하기를 바라고 또 김정은 위원장이 바라는 바를 자기가 이루어주겠다. 답방이 북미 대화에 긍정적 역할을 한다는데 한미 정상이 공감함으로써 부담도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질 2차 북미 정상회담은 구체적인 시간표를 논의하는 자리라는 게 한미 공통 인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선 답방 후 북미 회담 구도를 강조하면서 동시에 김정은 위원장 결단도 촉구한 걸로 해석됩니다. 이념을 떠난 국민적 양해도 부탁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두고 공동 분열이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북 제재 이행 의지도 분명히 했는데 고민의 일단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제재와 연관된 남북 철도 연결 착공식 대신 상징적으로 착수식을 구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기존 제재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남북 관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하겠다는 뜻이 담긴 걸로 풀이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차례 말씀을 하신 선 답방 후 북미 회담. 일단 연내 김정은 서울 답방 가능성이 있다. 이 워딩에 대해서,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떤 근거와 어떤 배경이고 대통령의 판단의 의미는 무엇인지 전문가들한테 먼저 총평부터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성준 대사님한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사님, 저 말씀 방송을 통해서 이제 보셨을 텐데 보시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연내 오겠구나라는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연내가 과연 가능할까라고 하는 회의적인 쪽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지금 오늘 주제가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답방 가능할까인데 이게 네. 너무 그 문제는 간단하지만 질문은 간단하지만 너무 어려운 질문을 지금 우리 전문가들 모셨지만은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확률로 따지면 50%인데 50대 50인데 네. 그 배경에는 지금 우리 사회자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배경이 얽혀 있고 네. 또 방정식이 복잡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 답변하기는 쉽진 않다고 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모든 어떤 사안을 볼 때 개인의 희망적인 사안이 있고 네. 또 그렇게 될 그 하나의 그 가능성, 이제 실현 가능성이 이제 사실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이제 어떻게 과연 나타날 것인가 이제 하는 것인데 이번에 우선
짧지만은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G20 정상회담은 상당히 저는 긍정적으로 봐요. 우선 네. 그동안의 그 비핵화를 둘러싼 한미 공조 전선에 좀 이상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런 그 여러 가지 의구심들이 많았는데 일단 이번 그 회담을 통해서 그 한미 공조 전선에는 이상 없다. 네. 이런 것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우러났기 때문에 그 대목은 확인된 것 같다고 네, 그 보시는 대목은 거군요. 확인됐고 또 우선 지난번 대통령께서 이제 그 EU 쪽에 가셨을 때는 예. 그 어떤 전체적인 하나의 그 주제를 대북 그 제재를 좀 이제 완화할 시기가 됐다. 이런 것을 그 EU 정상들한테 하다가 조금 그때 여러 가지 큰 봉은 못 얻었죠, 문제점에 좀 전체적으로. 부닥쳤는데 이번엔 그 얘기는 안 하시고 아예 안 했고. 예, 이 비핵화에 한미가 같이 간다. 네. 그런 쪽에 어떤 그 중점을 두셨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좀 일반인의 언어로 시청자들 질문을 좀 대신해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북미 정상회담 2차 하시기 전에 어차피 내년으로 미뤄졌으니 그 전에 내가 좀 먼저 김정은 위원장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 방식은 약속을 했으니 서울 답방으로 좀 내가 만났으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시오? 라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물어봤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나 크게 뭐 반대하지 않는다. 뭐 만날 수 있으면 한번 만나봐라. 이런 시나리오로 대화의 분위기로 가도 이해해도 됩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좀 조심할 점은 예. 우리 이 한미 동맹이 굳건하지만은 우리 이 한국의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한테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가지고 마치도 뭐 승인을 그건 요청하는 아니죠. 예. 그러한 그 하나의 뭐 이런 대화는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 시청자들은 분명히 아셔야 될 물론입니다. 거고요. 예. 지금 비핵화를 위한 한미 공조 차원에서 그 문 대통령으로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우선 서울 방문 답방을 통해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실질적인 성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 프레임이 나는 좋다고 본다. 아하. 뭐 이런 쪽으로 접근하시지 않았을까 보여지고요. 그건 예. 뭐 당연한 좋은 구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뭐 얘기가 어긋나지 않고 네. 트럼프 대통령도 뭐 그게 좋겠소 하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김정은 위원장한테 좀 메시지가 있는데 예. 김정은 위원장이 뭐 원하는 거 다 해줄 수 있어. 네. 뭐 거기 플러스 뭐가 있는데 이제 지금 그건 안 밖으로 나온 나오죠. 거는 거기까지인데 예. 그래서 어떤 그 추가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이번에 돌아오셔서 김정은 위원장한테 그걸 보내가지고 서울 답방을 과연 연내에 실현시킬 수 있느냐 하는 걸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김정은 서울 답방이 될지 안 될지는 확언할 수는 없으나 현재까지는 최소한 한미 간의 서울 답방에 대한 공감대는 이끌어낸 점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큰 성과다. 이렇게 저는 보시는군요. 그렇게 봅니다. 예, 그 부분은 이제 정리가 이제 분명히 됐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홍현익 박사님한테 좀 제가 또 역시 또 일반인의 언어로 좀 여쭙겠습니다. 대통령이 연내 답방 김 위원장의 결단에 달려 있다.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대통령 발언입니다. 자, 오기를 희망한다는 얘기입니까? 올 거라는 얘기입니까? 안 올 것 같아서 오도록 촉구한다는 얘기입니까? 1번, 2번, 3번 중에. 1, 2, 3번이 틀려요? 일반인들이 들을 때는 지금- 도대체 저 무슨 뜻이냐 저게 그 얘기입니다 지금. 지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위기에 처했다고 보는 거죠. 위기에 처해 있어서 그렇게 지금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십니까? 그렇죠. 지금 뭐 북미 고위급 회담이 2차례나 연기되고 예. 그다음에 정상회담 한다고만 하지 전혀 양측이 움직이질 않고 움직이지 있으니까 않고 있고. 이러다가 김정은이 변심을 하건 네. 아니면 트럼프가 아유 저렇게 조그만 나라가 그렇게 말을 안 들으니 아니 더 이상 대화 필요 없다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허. 이게 잘못하다가 파탄으로 가는 것을 한반도 운전자론에 입각해서 우리가 역할을 마련하고 그걸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서 한미 간의 역할 분담론을 인정받은 네. 그래서 이것이 뭐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허락을 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미국을 도와준다라는 것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인정했다. 아, 인정했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북핵 문제를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이 최고의 당사자지만 네. 실제로 회담이 북미 간에 되잖아요. 네. 핵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뭐 계속해서 고위급 거꾸로 초강대국이 회담하자는데 약소국이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미국이 속수무책인 상황인데 거기서 내가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제 그래서 이럴 때가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또 나설 때가 됐다라고 모든 전문가들이 이구동성 얘기를 했고 네. 실제로 문 대통령이 나서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거 아닙니까? 네, 자칫하면 한미 정상회담이 없었으면 그냥 이 상황의 방관자 내지 방기자가 될 뻔도 그리고 했죠. 불씨는 네. 꺼질 뻔했고. 그런데 예. 트럼프 대통령에게 내년 초에 다시 회담할 거라는 걸 확인받았고 한국이 역할을 한다는 것도 인정받았고 그리고 거기다가 메시지까지 얹어줬단 말이죠. 네. 지금 문 대통령은 지금 언론에 나온 것보다도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뭔가 김정은에게 전해줄 거를 들은 것 같습니다. 들은 거예요. 예. 그렇다면 김정은으로서도 올 가능성이 커졌고,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자기네가 못하는 거를 우방국인 한국이 해주겠다 그러니까 또 한국의 체면도 살려주고, 예. 그리고 비핵화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게 상당히 필요하겠구나. 예. 그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문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한 성과를 거둔 거고.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도 지금 서울을 올 가능성이 한미 정상회담 이전보다 훨씬 더 커졌다. 제가 볼 때 한 40%에서 한 60% 정도로 이렇게 반전되지 않았을까. 예. 임 대사님은 5대5로 보셨는데 홍 박사님은 6대4로 답방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시네요. 저는 크다고 봅니다. 결국은 그럼 제 첫 질문으로 돌아가면은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의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결과론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 답방 가능성이 실제로 있다, 커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렇죠. 트럼프와 김정은의 궁지에 처한 처지를 구원해줬다라고도 볼 수 있는 구원해줬다. 양측 다 체면과 그 유신 때문에 예. 한 발도 못 뛰고 있는데 문 대통령이 서로 간의 체면을 살리면서 북미 정상회담을 그 세계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할 수 있게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하.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도 다행이다. 왜냐하면 자칫하다가 신년사에서 뜬금없이 갑자기 양보 선언을 하든지 아니면 강력하게 강경 대응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파탄이 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너무 양보하면은 체면이 구기는 거고 예. 그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궁지를 모면하게 두 정상의 궁지를 모면하게 해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아직 발표는 안 되고 있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오는 쪽이 훨씬 더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온다 쪽에 한 표지고 네. 하셨습니다. 네. 언젠지는 물론 이제 우리가 확단할 수는 없지요. 날짜가 지금 나오고 잠시 뒤에 그 날짜까지도 한번 좀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원장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처음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은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확인된 것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김정은 답방 초청 의지가 강력하게 부각되었다라는 점에서는 동의할 만하고요. 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한국과 미국이 그러면 김정은 답방에 대해서 어떤 태도였을까에 대해서 상상을 해보면요. 네. 제가 볼 때는 한미 정상 간에 주고받기를 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엇을 우리 주고받았을까요? 대통령께서는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묵시적이긴 하지만 김정은 답방에 대해서 동의를 온다 그러니까는 와이나 안 올 이유 없는 거죠. 예. 거기서 반대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적극적인 지지는 하지 않았겠지만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는 수긍하는 태도를 받아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김정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할 만한 근거는 제공해 주었다.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대통령으로부터 북한의 비핵화가 완성되기 전까지 제재는 계속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받았다라는 점에서 우리 대통령으로부터 동의를 받아낸 거죠. 네. 그래서 서로 기브 앤 테이크를 이제 주고받기를 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 결국은 미국에서 할 때는 한미 정상회담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겠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서울 다시 답방에 말하면 개의치 않겠다. 네. 네. 단지 그것이 본질은 답방을 하는지 안 하는지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의 핵 포기에
진전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관심을 갖겠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거기에 따라서 형식보다는 내용에 더 주목하겠다라는 미국의 실리적인 판단이 작용했다라고 네, 보시는군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아마 그 미국의 입장들은 향후의 입장들은 정해질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봤게 되면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셨던 답방은 김정은의 결단에 달려 있다. 네. 이 이야기는 정상회담 그 전부터 여전히 김정은 그건 답방은 김정은 결단에 달려 있었던 문제였던 거죠. 누구도 오지 마라 소리 한 사람 없었고 그 사람이 결단하면 올 수 있는 거죠. 그 상황은 정상회담 전이든 후든 사실은 저는 크게 변한 것이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은 저도 6대 4라고 보는데요. 온다 쪽이시군요. 홍 박사님께서는 온다 쪽이 60이면 저는 안 온다 쪽이 안 60. 온다 60이다. 오히려 그 얘기는 상황이 크게 비핵화와 긍정적인 제재 변화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요. 솔직하게 말을 하면 지금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북한 입장에서는 비핵화가 아니라 대북 제재 해제 완화가 1차적인 목표죠. 그런데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놓고 보면 백악관 반응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서 그 얘기 좀 한 발짝 좀 더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김정은 입장에서 이 상황을 한번 이해를 좀 해보죠.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임 대사님. 네. 이 지금 이 백악관의 반응과 이 발표 내용과요. 청와대의 발표 내용은 상당히 이렇게 좀 다른 방점이 좀 찍혀 있습니다. 백악관의 한미 정상회담 그 이후의 입장을 이렇게 읽어보면 어찌됐든 비핵화가 강조돼 있고 기존 제재의 강력한 이행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두 정상이 의견을 같이 했다. 저 얘기는 대북 제재 완화 먼저 하는 일은 없을 거다라고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뭐 그렇죠. 지금 그거는 지금까지 미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었고 예. 변함은 없었죠. 거기에 지금 거기에 변화가 전혀 감지되는 변화가 건 없고 아닌 오히려 거죠. 더 강화되는 추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싱가포르 은행에 대해서 좀 미국 측의 제재가 또 뭐가 좀 있었고요. 움직임이. 미 재무부의 그다음에 움직임이 중국의 있죠. 예. 그 일부 기업에 대해서도 네. 북한과의 거래에 대해서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이고 연방 정부에 지금 지금 어떤 소송을 제기할 그런 정도로 지금 제재 그러니까 실무선들은 오히려 대북 제재가 강화되면 강화되고 강화될지 있죠. 완화된다라는 기미는 전혀 발견할 전혀 수가 없는 없었죠. 거죠. 네. 자 그렇다면 김정은 답방과 이 문제를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서 질문을 좀 드려보면 이런 상황에서 대북 제재가 전혀 완화될 기미가 전혀 없다는 한미 두 정상의 합의 하에 있는 이 상황에서 연내래 봐야 이제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서울 답방을 한다면 김정은은 무엇을 얻어갈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제 그게 핵심이죠. 그게 김정은 이제 위원장 말씀하시는 입장에서 이제 방정식인 거죠. 네, 이게 방정식인데 지금 아까 우리 이 원장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제가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예.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답방을 한다. 그랬을 때 이제 뭘 가지고 올 것이며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나름대로 생각을 했을 텐데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번에 답방을 하더라도 비핵화에 관한 진전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아마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 하고. 이 문제는 김정은 위원장과 나만 풀 수 있다. 네. 네, 그거는 또 북한이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해왔어요. 그렇죠. 네, 예, 비핵화는 북미 간의 문제는 아니고 당사자는 그랬으니까. 오히려 미국의 핵 위협 때문에 우리가 하는 핵 무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 간의 일이지 남쪽이 끼어들 일이 아니다라는 게 이게 오랜 그 북한의 입장이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그 답방 문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내려온 다음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뭔가 내가 좀 풀어보겠다. 네. 이제 이런 그 생각을 가지고 아마 올래면 와도 좋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이고요. 지금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미국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좀 답답한 그런 점도 있겠죠. 네. 그러나 이제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지금까지 이 비핵화는 좀 오래 끌어가면서 얻어낼 거 얻어내고 자기의 시간표대로 움직여 가겠다는 그 북한의 지금 생각이 있는 것이고 네. 또 미국도 초기에는 단기간에 풀어보려다가 이거 아니구나 이제 여러 가지 그 절차가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걸 생각을 해서
미국으로서도 급하게 생각을 안 하고 네. 이제 이런 상황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지금 늘어지고 있거든요. 네. 지난번 그 6.13 그 싱가포르 제1차 북미 정상회담 했을 때는 뭐 연말까지 또 뭐 연말에 이제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의 기점이 됐었고 2년 후에 그 트럼프 대통령 재선 때까지는 이거 다 해결되는 거 아니냐 네. 그런 그 기대감도 사실 있었거든요. 높아졌죠. 그 이후에는 뭐 지금 6개월이 지난 이후에 지금 아무것도 진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 문제 나중에 좀 우리가 더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지금 상황이 예. 이렇죠. 알겠습니다. 홍 박사님,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어떤 형식이 됐든 어떤 타이밍이 됐든 오라고 하는 데는 지금 뭐 이견이 없으니까 그건 빼고 반대로 홍 박사님이 좀 빙의를 하셔서 이북의 김정은 위원장이랑 한번 빙의가 한번 돼보시면 네. 자, 이 상황에서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할 것 같은데 가야 돼 말아야 돼 고민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간다면 뭘 주고 뭘 받아올 수 있다고 김정은은 계산을 할까요? 김정은은 그러니까 고민은 많지만 결국은 갈 길은 한국을 방문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근거는요? 왜냐하면 지금 만약에 방한을 안 하면 예. 방한을 안 할 경우에 곤경에 처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갈까 말까가 아니라 안 할 경우에 내가 얻을 이 불이익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차라리 한미 정상회담에서 일단 북미 정상회담 이전에 한미 정상회담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예. 하면 편하겠죠, 마음이. 오히려. 그러나 이제 길이 열렸는데 그 기회를 활용할 것이냐 마느냐의 문제 아닙니까? 그러네요. 근데 만약에 우리 정부가 강력히 원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렇게 메시지를 실어서 지금 문 대통령한테 전달해 달라고 했는데 안 갈 경우에 이게 이제 미국과 북한 간의 협상력에 있어서 네. 제가 볼 땐 미국의 협상력이 한 5배 이상 크거든요. 오히려. 네, 훨씬 크죠. 왜냐하면 아하. 지금 뭐 핵 실험만 하지 미사일 실험만 하지 저 핵 실험장 북락시켰지 장거리 미사일 실험하는 것도 지금 일단 해체 과정에 있어서 지금 당장에 못 하죠. 그러니까 지금 도발을 안 하고 있잖아요. 네. 그 미국에서는 북한이 골치 아프 덩어리라고 하는 게 인식이 점점 작아지고 있단 말이죠. 트럼프 대통령 국내에 산적한 문제도 많아요. 시진핑도 상대해죠. 그런 상황에서 김정은한테 신경을 쓸 가치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뭐 인내심을 한번 테스트해 보자. 언제까지 우리는 뭐 제재만 확실히 유지하면 시간 게임에서는 우리가 훨씬 유리하다라고 이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으로서는 지금 2년밖에 자기 경제개발 5개년 연계 그거 하는데 성과를 뭔가 올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북한의 주민들의 기대 수준이 상당히 올라가 있는데 김정은이 가만히 보니까 뭐 몇 가지 5가지 정도 양보만 했지 얻은 게 없지 않냐. 한미연합 훈련 안 한다는 건 북한에게 어떤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김정은으로서는 뭐 기분상으로는 별로 오고 싶지 않겠죠. 안 가가지고 단호한 의지를 보여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리 쉽게 센 모습을 보이고 세게 보이고 싶겠지만 싶은데. 지금 상당히 멀리 왔고 예. 그다음에 이 문재인 대통령이 간곡히 원하고 남북 간의 관계 자체에서 얻는 것도 있고 국제적으로 방문을 하면 신뢰가 증진이 되고 북한의 이미지도 개선되고 자기의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도 개선이 되고 그러면서 얻는 게 뭐냐면 지금 또다시 북미 간의 소강 상태에서 신년사 같은 데서 양보를 하면 체면 완전히 구기는 거죠. 그런데 한국에 와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간곡히 설득하실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문 대통령의 간곡한 요청에 따라서 한 번 더 미국에게 기회를 주기로 했다. 그러면서 이제 뭔가 이니시어티브를 취할 때 대외적으로 이미지도 높아졌고 그 자기 밑에 있는 그 지도부의 반발도 무마할 수 있고 그 명분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의 약간의 양보가 있는 걸 보고 북미 정상회담에서 조금 더 트럼프 대통령도 제재를 조금이라도 완화해 준다든지 하면 선순환 관계로 가면서 김정은은 자기가 원하는 바를 얻고 체면도 지키는 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반대의 경우는 너무나 위험한 게 많다는 거죠. 정면 대결을 했을 경우에 트럼프가 또 굉장히 불안정하고 예측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가뜩이나 대북 강경책을 하면 인기가 국내에서 높을 텐데 그걸 김정은은 뻔히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대북 강경 기조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오는 것이 상당한 전략적 이득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봅니다. 마치
부모님이 밥상 차려놓고서는 밥 먹으러 나오라 그러는데 문 걸어 잠그고 들어가서 지금 나올까 말까 고민하는 지금 중학교 2학년생 같은 그런 느낌을 좀 우리가 하고 어머니 있는데. 같은 입장이죠. 예, 우리가 어머니 같은 입장이 됐는데 이거를 아예 문을 걸어 잠그고 끝까지 이번 끼를 안 먹고 했을 때 밥상이 그냥 치워버리는, 그래 굶으려면 그냥 굶어라 그러고 어머니가 밥상을 치워버리는 상황을 상정하면은 김정은 입장에서는 무조건 오는 게 남는 장사네요. 예, 설명을 들어보니까 충분히 그건 이해가 됩니다. 반대로 그럼 우리 정부는 뭘 얻을 수가 있을까요? 온다면? 이럴 거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김정은 위원장은 지금 상황을 보면 굉장히 외롭습니다. 외롭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네. 이 국가 대전략에 진짜 결정하는 50대 50대 상황에서 그 결정할 때 상의할 사람이 좀 없어 보입니다. 사실은 기껏해야 김여정이 정도고. 아시다시피 이 미국 가기 전에도 중국을 그 3번이나 가서 이렇게 미국을 가야 되는 상황, 아니면 그 한미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었을 때 곧바로 판문점에서 우리 대통령을 만나서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상의할 정도로 주위에서 뭐 김영철이를 뭐 왔다 갔다 하긴 했지만 속내를 그야말로 이야기할 정도의 사람이 워낙 없다 보니 지금 이렇게 북미 정상회담이 교착돼 있는 상황에서 한국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어떤 식으로든지 다시 한 번 더 미국의 정황이나 또 한국 대통령이 이 어떤 뭐 보정이라면 보정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오려면 제가 이제 6대 4라고 그랬는데 40%의 가능성이 그나마 있는 이유가 저는 그것도 있다라는 생각이 현 상황에서는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 상황을 돌파할 이 우군과 믿을 만한 사람이 남한의 문재인 대통령밖에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또 하나 이제 홍 박사님 말씀하셔도 그 동의하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미국의 지금 관심도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거든요. 보면 어제 그저께 보면 폼페오 국무장관이 하는 이야기 이란에서 중거리 미사일 발사한 거 되고 트위터로 비난하고 이게 안보리 제재 위반이다 막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지금 이란의 핵 문제하고 북한 핵 문제 두 개가 지금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걸려 있는데 이걸 좀 이란 쪽으로 자꾸 이제 5월달에 합의를 깬다고 그러고 시작했는 문제라서 그것도 점점 더 상황이 커지고 있어서 저것도 지금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나면 그래 되면은. 북한은 어쩌면 점점 관심도가 떨어질 수 있어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북한으로서는 김정은으로서는 모종의 어떤 움직임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본다면 그 카드로서 한미 서울 답방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답방 카드를 쓰기에는 조금 값이 너무 헐값일 가능성이 있다. 김정은으로서는.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는 그 40% 정도밖에 안 본다. 그렇게 보는 거죠. 지금 두 분 뭐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이 구도가 지금 그 김정은 위원장의 우리 남측 답방, 그다음에 뭐 1월, 2월 언젠가 있을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이것이 그 강하게 지금 그 링크가 돼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그 트럼프 대통령과의 제2차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모든 대비책이 완성이 돼야 저는 내려온다고 봅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제2차 정상회담이 지금 북미 간에 뭐가 지금 문제냐? 왜 6개월간 한 발자국도 못 나가냐? 여기 이제 본질적인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거는 뭔가 하면 크게 봐서는 북한이 아직 비핵화에 대한 뭐 어떤 전략적 결단이 뭐 과거에 됐느냐 없느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 아직 안 돼 있고. 그러면 충분하게. 대사님 보시기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선제적으로 했다라는 동창리 엔진 실험장 폐쇄하고 풍계리 그 갱도 폭파하고 한 것은 북한은 지금 김정은이는 나는 비핵화 조치를 선제적으로 했다고 주장하고 미국은 있지만 전혀 성에 안 차는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죠.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아니고 본질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북한이 비핵화하겠다는 의지, 그 전략적 결단이 있었느냐를 테스트하는 이제 그 절차가 미국으로서 남았고요. 그거는 뭔가 하면은 전체적인 비핵화 스케줄을 내라. 이거 원래는 그 모든 핵시설, 핵활동에 대한 신고를 하라는 건데 지난번에 펜스 부통령이 너 2차 정상회담 올 때까지 시간표 내라. 그때 전체적인 그 시간표만 로드맵만 내라. 신고는 그때 거기 가서 또 이제 하자고 좀 한 발짝 좀 양보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과연 지금 자신 있느냐, 대비책이 있느냐, 예. 저는 그게 핵심이라고 보여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여전히 문제 때문에 아하. 제1차 핵 위기가 났고 2차에 또 자기들이 모든 미북 간의 합의가 있었지만은 네. 또 속였기 때문에 2차 핵 위기가 났고 아하. 3차에 그 문제에서 뭐 서로 속이고 거기에 신고에 대한 검증에서 문제가 날 경우에는 3차 핵 위기가 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그런 데까지 북한이 그 대비책을 마련하고 이번에 남쪽에 답방 가서는 뭘 하고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이렇게까지 가야 되겠다는 자신감을 가져야 이 모든 되는데. 것이 저는 갈 수 있다고. 그런데 지금 상황에 그거를 담보할 만한 어떤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지금 안 보이지는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얘기 나온 김에 말이죠, 수석님. 외교안보 수석 하실 때 DJ 정부 때는요.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이 그때도 분명히 서울 답방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2000년 6.15 정상회담 때. 했죠. 네, 한 그리고 거죠. DJ는 퇴임할 때까지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킬 거라면서 고대를 하셨었죠. DJ 대통령은. 네, 뭐 그랬었죠. 네. 근데 실제로 지금 와서 좀 여쭤보는 것도 궁금해서 그러는데 정말 김정일은 그 당시에 내려올 생각이 있었는데 여건이 안 돼서 못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워낙 노인네가 간곡하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냥 마지못해 이렇게 좀 응해진 측면입니까? 결과적으로는 답방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려면 뭐 길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네. 우선 저는 그 당시의 상황이 예. 김대중 대통령으로서 분단 이후에 첫 남북 정상의 만남, 예. 회담 이것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에 좀 단초를 풀어나가겠다. 이제 그런 쪽에 이제 그 의지를 가지시고 이제 2000년 6.15 정상회담이 뭐 어떤 역사적으로 이루어졌고요. 네. 거기에서 이제 김정일 그 위원장이 이제 답방까지 거론을 하시고 이제 그게 합의를 보긴 했는데 네. 그 당시에 어떤 그 남북 관계의 상황 네. 뭐 여러 가지 그다음에 이제 또 미국과의 어떤 그 조율 문제 당시 이제 부시 예. 행정부 아니었겠습니까? 이제 처음에 클린턴으로 가다가 이제 부시 행정부로 넘어갔는데 이런 대내외적인 여건이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까지 이렇게 실현시키기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저는 그렇게 지금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럼 그 당시에는 실무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실제로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을 위한 액션 플랜이나 어떤 움직임이나 정황이나 이런 건 전혀 없었습니까? 그 정부 내에서 그런 구체적인 준비한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면 말만 있었지 액션 플랜이 없었단 말씀이시네요. 지금과는 좀 다른 상황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요. 지금 상황하고 그럼 그 당시 상황하고 비교를 좀 해보면 김정일 위원장은 그러면 말로만 약속했고 실질적으로 두 정부 간에 남북한 간에 그런 액션 플랜이 없었다고 지금 아마 임 수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건 맞겠죠. 지금은요. 청와대 분위기를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오케이 결단만 내리면 일주일 안에라도 이거 성사될 것처럼 실무적으로 액션 플랜이 막 가동되고 있다라고 좀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맞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결정적인 차이는 당시는 부시 행정부 아닙니까? 예, 예. 지금 뭐 사망한 부시 대통령의 아들, 아들 소위 부시. 아들 부시라고 하죠 우리가. 네파. 예. 소위 네오콘의 우두머리 아닙니까? 그렇죠. 이건 북한을 악으로 보고 악의 축이었죠. 부시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남북 정상회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남북 간의 화해 협력이 물결칠 때 바로 부시 행정부가 이제 들어오니까 부시 행정부 들어올 때 제가 아주 기억나는 게 휴전선에 있는 북한의 군대를 일방적으로 아무 대가 없이 뒤로 물러나라. 예. 너네가 침략하지 않을 거면 왜 거기 있냐? 물러나라. 그 두 번째. 그 영변의 경수로 건설, 영변이 아니지 심포에 경수로 건설하고 있었잖아요. 예. 그게 제네바 합의에 따르면 주요 부품, 터빈 같은 아주 고가의 부품이 타설될 때 특별 사찰을 받기로 약속이 돼 있어요. 맞아요. 근데 난 필요 없다. 너가 잘못한 게 없으면 특별 사찰 받아. 예. 그냥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모든 판이 북한의 다 입장에서는 예. 한국을 오고 싶어도 미국이라고 하는 아주 강경한 대북 정책을 하기 때문에 올 수가 없었잖아요. 없었다.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 그럽니까? 난 김정은한테 사랑에 빠진 것 같아. 예, 예. 그 미국이 반대가 전혀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예. 우리 정부가 추진하면 바로 되는 거죠. 예. 우리 정부도 남북 정상회담을 바라니까. 이래서 과거를 좀 우리가 지금 시간이 좀 들어도 과거하고 좀 대비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답방 약속과 김정은 위원장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서울 답방 약속은 차원이 다르고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결단만 내리면 올 수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움직임도 다 준비도 좀 돼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저는 뭐 상당히 준비도 돼 있고. 돼 있다고 보신다. 근데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은 김정일보다 나이도 젊고 예. 스위스에서 살아봤고 개방된 마음을 좀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김정은 위원장이 4월 달에 판문점 회담할 때요. 네. 제가 첫 마디에 너무나 놀란 게 자기가 남북 간에 그동안 수도 없이 많은 합의가 있었는데 왜 이 합의들은 지켜지지 않았을까를 고민하면서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예. 지금부터 한 합의는 지킵시다. 예. 저 완전히 귀를 의심했어요. 청와대가 이게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은 다 지켰다고 지금 그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 하면 기만적인 정권 그러잖아요. 예. 그런 정권의 순회가 왜 약속을 안 지킵니까? 우리를 나무라듯이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자기가 얘기한 건 지킬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요번에 연말까지 온다고 하는 거는 사실은 조속한 시일 내에 온다고 돼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기지를 발휘하셔서 연말이라고 하는 거는 요번에 조속한 시일이라고 하는 건 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말 이전에 서울을 방문한다는 걸 뜻합니다 할 때 김정은 위원장은 가만히 있었던 거지 예. 제가 연말까지 가겠습니다 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제가 엄밀히 말씀드리면 예. 그러니까 연말까지 안 온다고 약속을 어기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시기 얘기 잠시 뒤에 하겠지만 사실 뭐 우리 한국 사람들 정서로만 보면 연말에는 양력 연말이 있고 음력 연말이 있으니까 12월 30일 넘겨도 음력으로는 연말이니까 뭐 그렇게 담배 끊는 거랑 똑같잖아요. 예, 뭐 연내만 하면 되는 건데. 자, 그건 여담이고. 이인배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6대 4로 지금 걸림돌이 더 많다고 보시는데 사실은요. 경호 문제, 의전 문제 이게 표면적 이유로 돼 있지만 이게 그렇게 문제가 될까요? 경호 의전 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는 김정일 그 위원장의 그 답방 때는 사실은 이 보수 정부가 이렇게 왔다가 정권 교체가 진보 정권이 첫 진보 정권이 대한민국에 탄생한 시점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역사적으로 처음에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졌고 한국 사회에서와 정부 자체가 그 시스템 김정일 위원장을 받아들여서 그걸 담보할 만한 시스템이 사실은 별로 잘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일 겁니다. 그런 상황이 있어서 아마 김정일 위원장도 그렇게 속내까지 오려고 생각 안 했을 것 같고 또 하나 김정일 위원장은 그 공개적으로 신년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대외적으로 활동을 안 한 사람이죠. 은둔의 지도자였으니까요. 뭐 김정은 위원장은 지금은 이제 매년 나와서 우리가 몇 년 보니까 또 이제 그게 익숙해졌지만 익숙해졌어요. 실제로 김정일 위원장 때는 늘 그냥 그 독일부 신문에 나 이런 게 다였거든요.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그 정도로 공개하기를 꺼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안 왔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상황은 홍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은 훨씬 올 가능성 성격으로 보면 성격과 환경으로 보면은 올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점에서 동의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이 와서 무엇을 받아가야 되느냐. 예. 지금 우리가 그렇게 지금 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오면은 뭘 받아가야죠. 유일하게 받아가야 될 것이 지금 뭐 있는 것이 경제 제재 문제입니다. 그러니까는 아시다시피 그 6.12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북한 내부에서도 이제는 제재도 풀리고 이제 좀 잘 살게 될 거라는 북한 내부에서 대단히 그런 호응도와 기대도가 높아지는 상황인데 1년이 지금 그냥 가고 찬 겨울이 지금 그냥 맞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올해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에 답방한다면 그게 모종의 대가는 있어야 되겠죠. 네. 그런데 그걸 대가를 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온다 그러면 너무 헐값에 이걸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오기가 온다고 결단하기가 쉽지 않겠다 생각을 하는 거죠. 예. 뭐 이거 얘기를 하면 할수록 말처럼 질문을 올 것 같습니까? 안 올 것 같습니까? 저는 무책임하게 쉽게 질문을 하지만 대답하시는 분들은 이게 너무 고차방 정식이기 때문에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요, 우리 국내 상황만 놓고 보면 대사님 보시기에 광화문 사거리에서 지금 백두칭송위원회라고 지금 젊은 사람들이 저는 공산당이 좋아요라고 지금 뭐 만세삼창도 하고 플랜카드도 내걸리고 이런
하면 태극기 부대들은 이 뭐 그 인권, 북한 인권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지금 오는 게 이게 말이 되냐라고 또 좀 반대 시위하겠다고 좀 그러기도 하고 남남 갈등은 불가피한 거죠. 만약에 온다 그러면 뭐 불가피하다고 보여지죠. 그거 우리가 뭐 네. 정부가 그리고 이거 힘으로 누를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네, 뭐 어떤 소란이 상당히 일어날 예상되는 소지가 거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 우리 정부로서는 뭐 어떤 그 만반의 어떤 의전이나 경호에 그런 어떤 준비나 작업에 차질은 없을 겁니다. 우리 정부의 네. 경우나 역량이 의전 우리 정부의 역량으로만 보면 역량이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거는 뭐 전부 그 동선을 이제 잘 만들어서 예. 그렇게 그 위험에 처할 수 있게 그러한 그 행사나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을 건 뭐 틀림없고요. 저는 뭐 어느 정도 또 태극기 부대나 그 북한의 뭐 인권 탄압이나 여러 가지 체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좀 보여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혹시라도 착각을 할까봐 예, 김정은 위원장이 남쪽에 내려가면 우리 지난번에 문 대통령 올라갔을 때 뭐 15만 그 평양 시민이 환호하고 하는 것처럼 뭐 그렇게 생각은 안 하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그 북한 주민한테 또 보여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뭐 그런 걸 다 보여줄 수는 북한으로서 없겠지만은 김정은 위원장한테 이 남북 관계의 현실이 이런 점에 있구나 하는 거를 좀 일깨워 줄 수 있는 뭐 그런 것도 저는 뭐 TV에 혹시라도 이제 나오고 뭐 그 숙소에서 TV를 볼 시간이 있을 수 있겠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그런 점도 저는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이런 걸 다 잘 처리할 수 있는 역량은 있을 갖추고 것이다.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뭐 평양식 환영 인파처럼 우리가 대규모 인파를 동원을 해서 뭐 인공기를 흔들고 그 꽃수를 흔들 수는 없을 거고 뭐 그럴 장소도 없는 것 같고요. 장소도 없고 그러나 벌써 나오는 얘기 들어보면은 만약에 이루어진다면은 뭐 남산타워 올라가네, 삼성 반도체 공장 시찰하네, 한라산 가는 거는 뭐 기본으로 돼 있는 것 같고요. 심지어는 뭐 현충원 간다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행은 되고 준비는 돼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정말 또 만약이지만 김정은 위원장 아직 결단 안 내린 상황이니까 하나마나 소리 같기는 합니다만은 만약에 온다면 유력한 날짜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이렇게 찍을 만한 좀 근거 있는 날짜가 좀 있습니까? 저는 그러니까 정부는 본래 12일에서 14일을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거는 공식적으로 제안한 거는 확인이 됐죠. 12일에서 14일.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너무 촉박하죠 지금. 너무 촉박해서 17일이 하여튼 김정일 위원장 7회 기일이 벌써 김정일 위원장 사망이 벌써 7년 된 거죠. 그러니까 17일은 무조건 피해야 되니까. 전날은 못 내려오죠. 12에서 14 정도를 했는데 일단은 저게 아니라면은 그 다음에 17일 지나서 18일부터 21일까지 정도. 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가능성은 저는 며칠부터 17일이 그 기일이기 때문에 기일 지나고 18일부터 21일까지 21일 2박 3일 정도 총화가 시작되는 날이라 그러는데 하여튼 18일 날 와서 20일 날 가든지 19일 날 와서 21일 날 가든지 그럴 가능성 아니면은 연말에는 이제 신년사 준비해야 되고 뭐 또 북한 나름의 또 행사도 있어요. 뭐 김정숙 생일인가 또 있고 뭐 하여튼 연말에 또 바쁘니까 21일이 넘어가면 물리적으로 뭐 크리스마스나 뭐 연말 총화를 한답니다. 총화를 해서 그건 좀 어렵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다면 동의하십니까? 뭐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이 날짜가 제일 유력하다에 동의하세요? 근데 뭐 남은 날짜 거기밖에 없습니다. 거기밖에 사실은. 없다. 아니 예를 들어서 27일, 28일, 29일 이렇게는 불가능한가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대사님은 글쎄요, 뭐 저는 날짜 문제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정부 내에서도 또 좀 뭐 어려운 날짜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런데 뭐 그걸 우리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짚을 필요가 있을지 물리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어렵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꼭 연내 답박이라는 게 연내라는 게 물리적으로 올해 아니라는 달력의 12월 31일 이전은 아니래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뭐 1월 초, 1월 중순도 같이 이렇게 검토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합리적 추론이겠죠. 뭐 온다는 것이 중요하지 날짜는 뭐 중요치 않다. 그럼 저희도 뭐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외국 반응 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미우리 신문 같은 경우에는 안 온다로 그냥 딱 못 박아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석들 하세요?
전문가들 의견 좀 그 여쭤볼게요. 요미우리 보도는 뭐 그 신문사 자체의 어떤 뭐 저기 보도가 아니라 예. 그 한미일의 뭐 소식통을 조금, 인용했더군요. 소식통을 예. 인용을 했기 때문에 뭐 신빙성이 그렇게 뭐 크지 않지 않다. 않느냐. 근데 그건 뭐 북측에서 축성 아니겠느냐 저는 북측에서 보고요. 연내 답방 곤란하다라고 회신을 보냈다 이렇게 보도를 해서 그 부분이 좀 이렇게 네, 근거로 그거는 뭐 전혀 정부 내에서 지금 흘러나오는 게 없고요. 없다. 예, 통일부도 뭐 연내 답방 가능하다, 예. 대통령께서도 가능하다, 뭐 이런 거니까 그런 걸 뭐 받았으면 그렇게까지 우리 정부가 그렇죠. 공신력 있는 예, 정부로서 낼 수가 없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일본 그거는 언론은 전체적으로는 뭐 남북 관계가 잘 되는 거를 원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기사의 행간들을 읽어보면 일본 정부나 일본 언론은 확실히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구나라는 그런 행간은 좀 읽히긴 합니다. 근데 저 보도는 저는 조금 신빙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 오히려 그렇게 예, 보세요? 저 보도 자체는 사실은 12월 2일 날 보도되긴 했는데 네. 그것이 12월 2일 날 북한이 그걸 통보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 그 전에 이제 그 우리 전에 한국 쪽에서 우리가, 예. 요청을 했는데 요청을 할 때 12월 14, 15 정도에 중순기만 오면 어떻겠느냐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북한 쪽에서 올해 연내는 어렵겠다고 통보를 했다라는 것이 이제 사실인 것 같고 팩트 베이스로만 네. 놓고 보면 네. 그 시점에서는 오보는 아닐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예, 그거를 이제 12월 2일 날 이제 그 언론에 보도를 한 거죠. 그럼 뭐 한미 제가 볼 정상회담 때는 전 상황이니까 전 상황이었던 너무 것은 부문이네요. 그거를 듣고 아마 대통령께서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 아직 공개되지도 않고 그럴지라도 연내 답방을 추진하기 위해서 의지를 갖고 그 정상회담을 예. 추진하고 다시 한번 분위기를 이렇게 만든 것 아니신가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청와대에서 저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아니다고 그 수정하는 이야기는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뭐 논평도 부정하지 없었죠. 않는 상황이라서 저는 저거는 조금 신빙성 있어 보입니다. 아하, 국제 홍 박사님은. 정치적으로 보면은 중요한 것은 만약에 김정은이 이 중국, 러시아, 일본과의 관계에서 세 나라 중에 어느 정상하고 정상회담을 할 수 있으면 그걸 추진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 제일 김정은이 하고 싶은 거는 뭐 러시아를 방문해서 푸틴을 만난다거나 아니면 네. 시진핑 주석이 평양을 오거나 그러게요. 아니면 아베 총리를 만나서 정말 트럼프한테 보란 듯이 과시하려고 싶겠지만 이게 미국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시진핑이 금년에 가려고 했다가 내년으로 연기했어요. 러시아도 금년에 김정은을 초청했었는데 금년에는 안 온다. 내년에 올 것이다라고 했고요. 그게 다 미국 눈치 보는 거예요. 그렇죠. 아베 총리가 제일 눈치를 보는 건데 아베 예. 총리가 지난번에 서훈 원장이 가서 이제 남북 정상회담 브리핑을 하니까 이제는 제가 직접 김정은을 만나야 될 때가 아베도 왔습니다. 만나고 싶어 그랬잖아요. 했죠. 예. 거기다가 수교를 하면은 뭐 100억 달러 내지 200억 달러 뭐 저 식민지 배상 자금도 있는데 예. 가고 싶은데 아베는 이 폼페이오가 저 평양 갈 때 도쿄부터 들려서 갔잖아요. 그때 전 틀림없이 지금 가지 마시오. 지금 가면은 김정은한테 이제 모랄 해저드 하게 해주는 착각을 되니까 하게 돼요. 그러니까 잘못된 이게 다 메시지구나. 막아놨어요. 미국이 예. 다 막아놨기 때문에 김정은으로서는 달리 자기가 뭔가 자기 위세를 떨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게 한국에서는 간절히 원하니까 예. 그래 여기라도 한번 가서 남한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지금. 그래서 그런 이제 종합적으로 볼 때 올 가능성이 꽤 크다는 거죠. 그러네요. 홍 박사님 말씀 들어보니 그러네. 태사님 지금 전체적으로 이 설명을 들어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러시아든 중국이든 일본이든 지방 방송 꺼 중앙 방송 지금 나가고 있는데 뭐 이런 분위기로 찍어 누르니까 정상회담들이 그러고 보니 결과적으로는 다 말만 나왔지 성사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시진핑 만나서 100% 북핵 제재에 합의했다라는 요거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로 지금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 해석 어떻게 하십니까, 대사님은? 네, 뭐 저기 과거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그 비핵화 문제가 좀 어려울 때 이제 시진핑 주석과 통화도 하고 네. 또 뭐 여러 그 국제 회의에서 만나서 회담할 때 이제 늘 논의를 하고 그 아래 레벨에서도 해왔기 때문에 뭐 그 놀라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네. 그런데 과연 중국이 그러면 100% 미국이 네. 바라는 대로 지금 제재 그 조치를 지키면서 북한에 대한 뭐 목줄을 조르겠느냐? 네. 이제 이런 데 대해서는 전 좀 뭐 회의적이고요. 예. 그동안 뭐 눈 감아주면서 지금 북중 간에 여러 가지 뭐
뭐 공식적인 무역은 아니지만은 네. 여러 가지 눈 감아주는 어떤 그 상품의 네. 이동이랄까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 왔거든요. 그동안의 중국의 행태만 놓고 보면 100%는 말을 어떻게 믿겠냐라는 대사님의 분석은 굉장히 경험에 근거를 한 것임에 분명한데 이번에는요.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을 하다가 90일 휴전을 지금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진핑이 중국이 만약에 이 대북 문제 협조에 있어서 또 삐꺼덕대면은 본인들의 무역 전쟁 이 갈등하고 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국은 자기네들이 살기 위해서 이번만큼은 대북 제재 약속을 지킬 것이다. 이런 분석이 새로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미중 간의 무역 전쟁하고 지금 대북 그 제재와. 비핵화 문제하고 예. 뭐 그렇게 그 링크가 아주 두텁지는 않을 것 것 같지는 같아요. 않다. 저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인 미중 관계 속에서 예. 지금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미중 무역 그 갈등이나 이 전쟁이 이게 미중 관계의 어떤 그 분야만 아니라 미중 전체 간의 그렇죠. 어떤 그 경제 패권을 이 놓은 싸움이니까. 국제적인 전 세계적인 패권 싸움이기 때문에 예. 거기에 뭐 그 비핵화 문제에 얼만큼 뭐 협조한다 하는 것이 어느 정도 무게를 가질려는지 저는 뭐 조금 좀 의구심이 있고요. 예. 임 대사님은 기본적으로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국이 나서서 북한의 목줄을 죄는 그런 이 미국의 전략에 중국이 미덥지 않으신 모양입니다. 끝내. 100% 동조하기가 어렵죠. 예, 중국 예,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네. 대한민국에서 외교 안보를 이걸 해보신 분들은 이구동성으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중국을 믿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 저는 조금 예, 어떻게 상황이 보십니까?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하고 나서 그 당선되거나 취임하기 전날인가요? 그 대만 총통하고 전화 통화를 합니다. 이번에 이 아르헨티나 이 미북 정상회담 있기 전에 무역 협상을 하면서 둘이 이야기하는 거 시진핑 쪽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그 중국이 그 농업 수출 관세를 완전히 처리하기로 했다 이야기를 하고 시진핑은 그거 대가로 대만에 대한 원차이나 팔리시에 대해서 다시금 인정받았다 이야기를 해요. 사실은 그 전까지는 그것이 당연한 거로 이야기됐던 부분이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부터는 그거 자체가 큰 혜택처럼 될 정도로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는 굉장히 세게 지금 갈등 정도가 와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중국으로서는 압니다. 시진핑도 알고 내부에서 아는 것이 미국 이제 G2까지 어쨌든 경제 중국몽을 하려 그러면 중국의 꿈을 이루려 그러면 미국의 협조와 용인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으로 압이 올라가게 되면 그 압을 뺄 수 있는 부분이 어딜까 중국도 고민하게 될 겁니다. 가장 손해보지 않으면서 국가 이익 차원에서 가장 손해보지 않으면서 압을 뺄 수 있는 부분이 북한 팩트일 겁니다. 북한에 대해서. 그러나 중국은 북한이 망할 정도까지 압박을 가하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임 대사님 말씀한 것처럼 아주 막 속 시원하게 뭐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매우 아프게 할 정도까지는 미국이 원하는 정도의 90% 수준까지는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그런 부분에 본다면 중국이 이번에 미국이 세게 밀어붙여서 중국이 이제는 제재에 대해서 다시금 조금 더 성의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100%라는 저 말은 레토릭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두 분은 좀 이렇게 좀 보시는 것 같아요. 100%는 말이 이번에 유난히 강조가 됐기 때문에 제가 여쭤봤습니다만은 그 특유한 강조법이죠. 예, 트럼프의 강조법일 뿐이지 현실 정치에서는 현실 외교 상황에서는 중국이 협조는 하겠지만 북한을 아예 숨통을 죄는 100%는 안 할 거다라는 게 뭐 합리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지금 그래 왔으면 북핵 문제 해결이 좀 빨랐을 겁니다. 중국은 100%에서. 북한에 대해서 미국보다 한 발만 더 가까이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많이 다가가면 중국도 더 열심히 중국이 북한에 다가갈 거고 미국이 북한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면 중국도 멀리 떨어지면서 단 한 발자국만 더 가까이 있어서 언제든지 북한을 끌어당길 수 있을 정도만 유지하는 것이 중국의 전략이기 때문에요. 충분히 그 사이에서 중국이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여진이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우리가 너무 저 트럼프 말에 일희일비하면 안 될 것 같은 게요. 지금 중국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나온 얘기가 백악관에서 한 얘기가
우리는 북한 문제는 들어가지 않았다. 들어가지 않고 100% 협력을 약속했다는 게 저게 제재한다고 약속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북한 문제 100% 협력 약속이란 거는 중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설득해 보겠다는 얘기도 되고 그건 인센티브를 더 줄 수도 있다는 거고요. 저는 제재를 더 강화한다라고 약속했다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회담 끝나고 나서 왕이 부장이 지금 이 비핵화를 하는 데 따라서 제재를 완화하고 해제해야 된다라고 또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제재를 더 아주 미국이 바라는 대로 확실히 제재한다고 협력한다는 게 아니라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데 협력한다라는 이게 그러니까 레토릭이라 그러죠. 이 다른 워낙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크고 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이렇게 치장하기 위해서 비핵화 문제도 북한의 비핵화 문제도 우리는 협력하기로 했다. 하나 얹혀놓은 거지. 제가 볼 때는 저거를 큰 의미를 두는 건 좀 좋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그럼 그건 정리를 해드리고 가죠. 트럼프 말이니까 100%라고 얘기했으니까 한 50% 정도로 좀 새겨서 그냥 해석을 좀 하시죠. 그러나 중국과 북한의 관계를 놓고 봤을 땐 임 대사님도 평소에 그런 말씀 저희한테 가끔 좀 해주셨는데 정말 중국이 북한으로 들어가는 원유 파이프라인만 잠그면 북한 경제는 한 달도 못 견딘다. 그 뭐 당연하죠. 당연하죠. 네, 그거는 지금도 당연하죠. 변함없죠. 네, 지금도 뭐. 그러나 같고요. 그걸 네. 알게 모르게 계속 공급해주고 있기 때문에 북한 경제가 그래도 지금 견디고 살아가고 그렇죠. 있는 거죠. 북한이라는 나라의 존립을 중국이 중국으로서는 담보해야 할 끼고 그런, 가는 거죠. 끼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뭐 우리가 그 현실 상황에서 어떻게 어떤 식으로 그게 작동이 되는지는 뭐 알기가 어렵죠. 네, 이런 상황입니다. 북한과 중국의 관계 또 미국과 중국의 지금 힘겨루기 이렇게 진행된다라는 설명으로 좀 충분히 될 것 같고 최근 들어서 김정은의 그 움직임을 좀 이렇게 눈에 띄는 게 있어서 그거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고기 저장 창고를 갔대요. 그래서 참 그 북한에는 물고기 저장 창고가 크긴 크더구만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물고기들을 저장된 걸 보고 마치 금괴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구두 봉제 공장에 가서 김정은이가 뭐 이게 접착제 붙여가지고 밑에 이렇게 붙이는 이런 걸 이게 무슨 메시지입니까? 이거 대북 제재 계속돼도 우리는 자력갱생한다라는 메시지입니까? 아니면 그렇죠. 지금 제재가 풀려야 되는데 안 풀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력갱생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실제로 겨울이 오는데 춥고 배고프잖아요. 그런데 지금 특히 북한의 김장철이에요. 김장철에는 북한이 젓갈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게 보면은 담으려니까 물고기가 필요하고 물고기라는 거는 바닷속에 북한은 하나도 투자를 안 해도 그냥 살고 있잖아요. 가서 잡아오는 거 뭐가 힘드냐. 그래서 많이 잡아와라 그러는데 배가 전부 낡았잖아요. 근데 모처럼 이제 고기를 많이 잡아왔으니까 이게 고기를 많이 잡아왔다는 거 자랑도 할 겸 자기가 이렇게 국민들의 식생활에 신경을 쓴다는 거. 그리고 지금 북한에서 제일 열심히 하는 게 국산화 운동이에요. 이 제재라니까 외국에서 못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거꾸로 보면 아주 역설적으로 북한의 식료품 공업, 경공업, 뭐 옷 만들고 이런 것들은 오히려 좀 발전하고 있는 측면도 있어요. 아니 기본적으로 제재로 영향을 많이 받지만 이 내수를 내수와 그 경공업을 안 하면 굉장히 삶이 어렵기 때문에 그걸 이제 강조하고 있고 겨울이 되니까 이제 민생을 챙기는 모습이고. 아무래도 뭐 지금 미국하고 장기적으로 미국은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력갱생해서 이 고비를 넘겨야 된다. 그래서 잘 돼서 생활이 나아지면 더 좋고 그런 것을 준비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저 북한에서 나오고 있는 이제 저런 모습들이 이런 국제 환경 속에서 자력갱생을 지금 독려하고 있는 김정은의 모습을 좀 보고 계십니다. 뭐 지금 뭐 최근 들어서 농담처럼 탈북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북한에 당이 2개가 있다고 그러대요. 그래서 아니 북한에 무슨 당이 2개냐고 노동당 하나밖에 없는 나라인데 그랬더니 아니 노동당도 있고요. 또 장마당이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장마당의 위력이 노동당의 위력만큼 시장의 위력이 커졌다 그렇게 얘기하는 걸로 보면 북한도 내부적으로는 이게 뭔가 좀 변하고 돌파구를 찾아야 될 것 같은데. 김정은이가 머리가 좀 있는 게 김정일은 장마당을 계속 불법화하고 탄압하고 또 놔주기도 하고 탄압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못 걷었는데 김정은은 아예 그냥 해라. 그 대신 세금 내. 그래가지고 세금을 500개 되는 시장에서 세금을 거두니까
그것만큼 재정은 많이 확보됐다고 그걸로 합니다. 미사일도 만들고 네, 그리고 핵도 돈주들도 개발하고. 활용해서 돈 내, 아파트 줘, 예. 너 상당 30% 떼어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런 거에 조금 김정일의 리더십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예, 예. 그러니까 제재에도 아하. 어느 정도는 저렇게 버티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김정은은 저 학습 효과가 있었죠. 2009년에 화폐 계획을 할 때 가장 반발이 심했던 부분이 시장에서의 반발이었거든요. 네. 북한 내부에서. 그러다 보니 그걸 이제 추진하다가 중간에 멈추게 되는데요. 네. 멈추게 되면서 이제 김정은 그때는 이제 완전 공식 승계가 되지 않고 내부 후계자로만 지정돼 있는 상황이었는데 본 거죠. 아, 이게 시장을 지금 북한의 권력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수준보다 훨씬 더 강력하구나라는 걸 학습을 좀 한 것 같고 네. 그때부터는 다른 방향으로 시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예. 쪽으로 좀 가닥을 잡은 거로 저는 보여주는 부분인데요. 500여 개의 시장이 있는 것은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처럼 경공 어려운 생필품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장 능력을 통해 가지고 공급을 받기 때문에 사실은 북한 내부에서의 주민들의 이 겨울나기에 아니면 배급으로 받게 되면 모든 비난들이 그 당국에 쏟아지기 때문에 그 비난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측에서 보면 시장이 북한 당국으로서부터 고마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시장이라는 것이 돈이 움직이고 정보가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내부의 북한 내부의 사정이나 국제 정세나 한국의 입장이나 여러 가지 정보 유통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그만큼 북한 내부의 이 변동 속도가 빨라질 수 있어서 네, 네. 그 지금 예전처럼 북한 당국이 소나기에 쥐고 북한을 내부를 움직이기에는 점점 더 자율성이 커지는 예.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네. 자, 북한의 변화까지 지금 이제 전문가들 쭉 말씀을 이제 들어보니까 자, 운명의 12월 김정인 서울 답방 과연 이루어질 것이냐 안 이루어질 것이냐 이루어진다라는 전제 아래 좋은 시나리오를 위해서 우리 정부의 그러면 급선무는 뭐고 뭐부터 해야 되는지 마지막 질문으로 해서 한 30초씩 좀 고견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 대사님, 뭐 답방 자체가 뭐 나쁠 건 아무것도 없는 거죠. 뭐 그렇죠. 답방이 이루어진다면 그거 자체로서 좋은 네, 일이죠.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 다만 이제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시에 예. 우리 정부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진전을 예. 강조를 하고 지금까지 그 비핵화 이거는 우리 남쪽하고는 관계없는 일이야. 예. 당신들은 우리한테 대한 투자 많이 해주고 예. 또 우리에 대해서 뭐 민생에 좀 도움을 주는 그런 뭐 여러 가지 앞으로 경제 계획 수립이나 이런 쪽만 도와줘. 거기에서 끝날 때는 미국이 조금 입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핵화에 대한 어떤 그 참 구체적인 그 여러 가지 진전을 위한 전제하고 대통령의 노력, 답방해야 우리 된다. 정부의 노력 이것을 예. 잊지 말고 이것을 챙겨가고 그랬을 때 이것이 제2차 미북 정상회담으로도 연결이 이어질 되고 것이다. 견인할 수 있는 하나의 힘이 될 수 있다고 보니까 그 결국 점을 꼭 유념을 해야 된다. 답방 이퀄 비핵화가 돼야지 답방 이퀄 이벤트가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예. 뭐 충분하죠. 문재인 대통령이 실제로 뉴질랜드 떠나시기 전에 그 말씀을 하셨어요. 비핵화 촉진을 위한 서울 답방이라는 걸 명확하게 했기 때문에 뭐 우리 정부도 거기에 대해서는 임 대사님 그 지적 사항을 잘 인지하고 있는 듯합니다. 자, 홍 박사님, 뭐 하나만 짚으라면 임 대사님 말씀 아주 적극 동감하고요. 비핵화다 결국은.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고 없이 설마요. 신변을 예. 위협하는 일은 좀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 설마요. 바람이고요. 예, 뭐 그런 일이야. 문 대통령 평양 가셨을 때 대통령 신변을 그렇게 걱정 안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자유대한민국인데 우리하고 평화를 하자고 오는 사람을 이렇게 신변을 위협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예, 그러면 그러네요. 예. 비핵화로 가는 길을 여는데 이제 미래지향적으로 우리의 삼성전자 같은 데를 보여주면서 네. 이렇게 북한도 잘 살 수 있고 우리 도울 준비가 돼 있다. 그 대신에 비핵화만 한다면 우리는 적극 돕겠다. 이렇게 해서 비핵화를 유도해야 되지 않을까. 잘 유도해내서 오도록 하자 이런 말씀. 네, 이 원장님. 네, 저는 옳은 거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조금 우리 대통령님께서 좀 서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 대통령 이제 1년 반 조금 더 지나서 아직도 임기 많이 남아 계시고 앞으로 기회는 많이 있을 수 있어서 네. 굳이 지금 상황 속에서 상황이 여건이 무르익지 않은 상황 속에서 임 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핵화에도 가닥이 잡힌 데 상황에서 답방이 이루어질 경우에 이거 자체 여러 가지로 흐트러질 수가 있으니까 조금 더 가닥이 잡힐 때까지 기다리셔도 충분히 역사적인
그 순간은 우리 대통령께서 맞이할 시간이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조금 안 서두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세 분의 말씀 중에 하여튼 맥이 다 통하는 부분이 있네요. 중요하다, 찬성한다, 해야 한다. 그러나 비핵화해야 된다, 서둘지 말자. 예. 자,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정은 서울 답방 역사적인 사건이긴 합니다만 이제 김정은의 결단만 남았다 그러니까 결단이 돼서 온다 안 온다 결정되면 세 분 모시고 임성준 대사님 그리고 홍현익 박사님 이인배 원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경찰은 해경궁 김 씨의 트위터 계정이 이재명 지사의 분 김혜경 씨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검찰로 넘겼는데 오늘 김혜경 씨가 검찰 출석합니다. 이 문제 어떻게 되는지 검찰 상황 지켜보고 이슈 따라잡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는 오늘 오전 10시 수원지검에 출석합니다. 수원지검 공안부는 김 씨가 받고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가 열흘도 남지 않은 만큼 김 씨를 불러 조사한 뒤 기소 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앞서 경찰은 이른바 해경궁 김 씨의 트위터 계정 아이디와 이 지사의 집에서 접속한 다음 이메일 아이디가 같은 정황 등을 근거로 김 씨를 해경궁 김 씨 본인으로 지목했습니다. 검찰도 김 씨가 다닌 교회의 홈페이지에서 김 씨가 사용한 아이디가 역시 해당 트위터 계정 아이디와 같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었던 김 씨의 휴대전화 확보에 실패한 만큼 검찰은 기소 여부에 대해 신중한 모양새입니다. 김혜경 씨가 경찰 수사 단계부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사실 확인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도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사건의 실체가 빨리 드러나서 제 아내가 좀 자유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지사 본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도 공소시효가 오는 13일까지인 만큼 다음 주 안에 이 지사의 운명이 결정될 전망입니다. 중요한 뉴스만 다 모아서 보는 이슈 따라잡기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최진봉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재명 지사가 오늘 우리가 중계방송 하듯이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릴 필요가 있을까 항상 고민스럽기는 합니다만은 예. 어찌됐든 자꾸 이렇게 뉴스가 나오고 뉴스를 만들어내니까 그렇죠. 안 전해드릴 수가 없으니까 예. 요점과 핵심과 본질만 좀 이렇게 골라서 좀 말씀을 좀 해보죠. 예. 오늘은 경찰 조사가 아니라 검찰 조사 나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재명 지사 부인 김혜경 씨 출석하는 거고. 네, 출석했죠. 해경궁 김 씨. 원래 해경궁은 해경궁 홍 씨죠. 그렇죠. 원래 홍 씨죠. 근데 역사적으로. 이러다가 젊은 사람들은 해경궁이 김 씨인 줄 알겠어. 있어요. 그럴 수 하도 있어요. 해경궁 김 씨가 입에 예, 익어가지고. 자, 오늘 그 검찰 조사의 핵심 쟁점은 뭐예요? 오늘 검찰 조사의 핵심 정점은 사실은 이제 전화기를 못 뺏었잖아요. 사실 전화기만 예. 찾았으면 그렇죠. 이 논란 필요 없죠. 예, 그럼 전화기 안에 기록들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까. 예. 그런데 전화기를 압수수색 과정에서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 결국 이제 그 문제는 더 이상 얘기를 못 하게 됐고, 그러면 이제 결국 경찰이 조사했던 내용들을 확인하는 과정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고요. 경찰은 해경궁 김 씨 계정이 김혜경 씨께 맞다. 이게 그렇게 결론이죠. 지금 결론이죠. 그래서 검찰은 좀 다를까요? 그거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론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예. 경찰이 뭐라고 계속 얘기했냐면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기소 의견으로 넘겼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검찰도 같은 의견이란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찰이 조사하는 과정에 검찰과 의견을 교환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다고 하면 경찰이 기소 의견을 넘겼는데 검찰이 기소를 안 한다? 그랬을 경우에는 상당히 논란이 될 수 있고 네. 또 이재명 기사가 늘 얘기했듯이 정치 검찰 얘기를 했는데 정치적인 어떤 선택을 했지 않았나 이런 어떤 논란이 될 수 있어서 예. 검찰 측에서도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소의 건수를 약간 좀 분리시킬 가능성이 있어요. 예컨대 그래요? 김혜경 씨 건도 있고 예. 이재명 지사 이제 허위사실 유포라든지 공직선거법 위반 그리고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 또 다른 건들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렇죠. 그중에 증거가 좀 더 명확하다고 판단되는 것들은 기소하고 예. 증거가 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건 불기소하는 쪽으로 그렇게 분리해서 할 가능성은 있어요. 분리해서 그러니까 될 가능성은 100% 다 있다. 기소할 거냐 아니면 이재명 기사는 3건이잖아요. 김혜경 씨 건은 한 건이고 그러면 김혜경 씨 건도 2건이죠 사실은. 왜냐하면 하나는 허위사실 유포고 네. 하나는 명예훼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2건을 같이 할 거냐 아니면 분리시켜서 하나는 기소 하나는 불기소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지사 측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은 네.
기소가 될 거다라고 아예 각오하고 그럼요. 대처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럼요. 그래서 법원에서 따져보겠다 그러고 따져보겠다. 법적인 준비를 했다. 뭐 지난번에도 이재명 지사가 한참 며칠 안 나온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도 네. 기자들이 월요일날 출근하는 길에서 물어봤을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법적으로 대응할 방안들에서 논의하고 법적 준비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한 걸 보면 일정 부분 뭐 전부는 아니더라도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과 경찰이 일정 부분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됐기 때문에 기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워낙 많은 얘기가 나오지만 의외로 핵심 본질적 내용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게 다 정리가 돼 있으실까 제가 궁금해서 예. 본질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막 비난을 했던 그 인터넷상의 그 글의 계정주가 예. 이재명 지사 부인 김혜경 씨다라고 경찰은 결론을 내렸죠. 그렇죠. 그렇게 이재명 지사는 아니라는 아니라고 거고요.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설사 그게 김혜경 씨 거라고 해도 예. 그 글을 직접 김혜경 썼냐. 씨가 썼느냐 예. 안 썼냐는 별개의 문제죠. 별개의 문제예요. 그거는. 그렇다면 예. 그 글에 명시가 돼 있는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의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여부부터 따져야 된다라고 이재명 지사가 지적을 하고 나왔는데 그렇죠. 이 대목은 검찰에서 어떻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그 대목은 지난번 선거에서 문준용 씨는 특혜 의혹이 없었다라고 지난번 선거 아니죠. 재판에서 이미 대법원까지 판결이 나왔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재판을 이 아예 문제가 아니라 예. 그 전에 이제 뭐 국민의당이든 아니면 예전에 그 선거 기간 동안 근데 이 문제가 선거 나왔죠. 기간에 재판에서 벌어졌던 일은 그 제보 자체가 허위였었다라고 결론이 난 거지. 그렇죠. 예. 그 특혜 의혹 자체에 대한 기다 아니다는 결론이 나지 그렇죠. 않았다가 이재명 지사 측 지금 주장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이 문제가 나왔냐면 명예훼손 때문에 이 문제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혜경 씨 그 아이디라고 지금 추측되고 있는 정의를 위하여 해경군 김 씨 아이디가 두 가지 건의 고소가 들어왔어요. 하나는 뭐냐면 전해철 의원이 뭐 자유한국당과 손을 잡았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이거는 허위사실 유포다라고 고소를 하나 했고 또 하나 고소가 문준용 씨 건이 허위사실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명예훼손 건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그럼 그 글이 진짜로 사실이냐 아니냐를 먼저 따져야 밝혀야 된다는 된다. 얘기네. 그렇게 주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사실은 고소당한 내용들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먼저 이게 명예훼손이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따져봐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아니 법리 논쟁은 그럼 알겠는데 그렇다면은 본의 아니게 문준용 씨를 끌고 들어가서 문재인 대통령을 물고 늘어지는 물귀신 작전이라는 것 때문에 이른바 문팬심, 문재인 대통령 지지 계층과 이재명 지지층 간에는 이제는 서로 양보할 수 없는 일대 충돌이 벌어져 버린 것 같아요.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문준용 씨 사건, 문준용 건이 사실은 이 문제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상관없는 건데도. 왜냐하면 이게 계정이 누구 거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그걸 찾아내야 되는데 그럼 고소 자체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는 명예훼손이 안 된다고 얘기하면 고소 자체가 완전히 무력화되는 거잖아요. 그럼 빠져나가겠다는 의도로 보여져요. 그건 어찌 보면 본인이 마치 이 계정의 주인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뉘앙스가 풍길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는 측에서는 불쾌하게 생각하죠. 결과론적으로 불쾌한 게 아니라 민주당 내에 내분으로 가면서 이재명 지사 이 문제가 민주당 지지도 추락의 한 원인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맞는 얘기입니까?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어느 얘기예요? 정도 퍼센테이지는 우리가 뭐 알 수 없겠지만 전체적으로 추세만 좀 설명을 좀 해드리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도 50% 무너졌다라는 거는 이미 보도가 나오고 있고 그랬었죠. 민주당 지지도는 추세가 좀 어떻습니까? 민주당 지지도도 하락하는 추세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지는 추세예요. 근데 뭐 이해찬 대표 얘기로는 그동안에 높았던 거지 우리가 이게 떨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뭐 그렇게 주장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예전에 예를 들어서 다른 정당들의 지지도와 비교해 보면 과거 정권에 그때 여당의 그 지지율과 비교해 보면 높았던 건 맞죠. 그런데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그럼 뭐 그렇다고 해서 떨어지는 것을 그러면 그냥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뭔가 국민들이나 아니면 유권자들이 실망한 게 있으니까 거기서 지지를 철회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대통령 지지도도 지금 떨어지고 있고 민주당 지지도도 떨어진다라는 그 추세가 지금 계속 종합적으로 나오고 있다면 여론조사 기관에서 분석하고 있는 그 요인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1, 2, 3 이렇게 정한다면은 어떻게 정리가 가능할까요? 가장 큰 거는 일자리와 경제 문제예요. 경제 1번. 경제 일자리. 두 번째는? 두 번째 문제는 이제 그 뭐 공직기강 회의. 이 부분이 이제 최근에 문제가 많이 됐잖아요. 이 문제 된다 이거죠. 그리고 번째는 세 번째가 이제 이재명 지사 관련된 갈등. 이 부분들이 요인이 됐다라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 이재명 지사 이 건은 이
당정청 모두 다 해서 여권에 큰 부담인 거는 이제는 그건 사실이죠. 피할 수 없네요. 그렇죠. 그건 피할 수 없는 문제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뭐라 그러지, 뜨거운 감자인데 예.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뭐 이런 예. 상황이 돼서 결국 수사기관의 결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네요. 예. 결국 이제 대통령 지지도와 이제 그 여당의 지지도가 굉장히 신경 쓰이는 대목인데 예. 대통령이 기내에서 국내 문제에 대해서는 질문 안 얘기 안 받겠다고 하겠다. 딱 잘라버렸잖아요. 그렇죠. 예. 그 이제 그런 위험 부담이 있는데도 그런 이유가 뭔가 이유가 있겠죠. 저는 그 이유를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기내에서 그 얘기를 하게 되면요, 예. 그 얘기하는 질문으로 다 바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네. 지금 국민들 뇌리에 생생한 게 과거 박근혜 대통령이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기자회견에서 질문 나오면은 네, 그렇죠. 한번 쫙 레이저 한번 딱 쏘면은 기자들이 움찔해가지고 질문하려다 질문을 안 못 하고 그리고 홍보수석이 나서가지고 그런 질문은 하지 말라 그러고 그래서 불통 대통령 그렇게 얘기가 이미지가 있었죠. 강했는데 네, 맞아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그거 안 하겠다라고 여러 차례 본인이 약속을 선언했죠. 했는데 이번에 또 그러시는 거 보면 예. 정말 싫긴 싫은 모양이다. 저 질문이.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질문 자체가 예. 상당히 지금 현재 대답하기가 껄끄러운 부분 맞죠. 그리고 제가 볼 때는요, 이게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모든 지금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잖아요. 네. 근데 대통령이 한마디는 뭐 엄청난 이제 파급을 가져올 수 있는 요소이기도 하고 이러니까 거기에 대한 주의점도 있을 거고 예. 제가 생각할 땐 두 번째는 지금 순방 중에 여러 가지 성과가 있는데 만약에 이 국내 문제 얘기해서 답변하기 시작하면요, 그 순방에 관련된 내용은 기사도 안 나와요 이제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순방이 끝나지도 않았고 뉴질랜드 지금 가 계시잖아요. 그 상황에서 지금까지 했던 여러 가지 남북관계 문제라든지 외교 정상들을 만나가지고 네. 여러 가지 합의했던 문제들을 그게 좀 기사화되고 그게 좀 알려져야 되는데 그렇죠. 국내 문제 얘기하는 순간 그 문제는 뒤로 밀릴 수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예, 예. 그런 고려가 정치적 고려가 있었다고 저는. 근데 보고. 원래 그런 건데 예, 과거에 원래 제 그런 경험적으로 보면 클린턴 대통령 그 기자회견 할 때 예. 저도 현장에 있었는데 미국 기자들은 외교 현안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죠. 아무런 질문을 안 하고 네. 르윈스키하고 부적절한 스캔들. 관계가 뭐였냐고 네, 그 질문만 그랬었죠. 계속하니까 클린턴 맞아요. 대통령 땀 쩔쩔 흘리면서 예. 곤혹스러워했던 모습이 생생해서 원래 기자들이 그런 건데 원래 언론이 그렇죠. 이제 그런 건데 예. 이번에는 국내 문제에 대해서는 질문 안 받겠다고 아예 선을 받겠다고 그어버렸어요. 선언을 하셨죠. 예. 그만큼 조국 민정수석 문제가 좀 예민한 거죠. 그렇죠. 예민하죠. 사실은 이게 조국 민정수석 문제는 사실은 그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개혁의 가장 상징이죠. 상징적인 예, 예. 인물이 3명이에요. 그러니까 조국 민정수석, 조국. 그다음에 김상조, 김상조 그다음에 공정거래위원장, 지금은 이제 나가셨지만 장하성. 정책실장. 근데 장하성 실장이 지금 이미 나갔잖아요. 나갔고. 이 두 분을 나가게 하면 조국까지 밀리면 그렇죠. 개혁에 관련 제대로 개혁이 되겠냐. 이제 무너지는 특히 거예요. 사법개혁은요. 네, 민정수석 네. 지금까지 대대로 검찰 출신들이 다 와서 앉아 있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 집안 식구들이잖아요. 예전에 예. 친정이고 그런 사람이 제대로 개혁 못하니까 결국 민간인 출신, 학자 출신 조국 민정수석을 앉혀서 지금 사법개혁 하려고 하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잖아요. 예. 진행되고.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예. 조국 민정수석 경질 안 될 것 같네. 그럴 사퇴 가능성이 안- 높다고 사퇴 봐요. 안 한다는 얘기네요. 말씀 그럴 들어보니까.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예, 예, 예. 그리고 다른 사안 이유가 아니라. 자체가 또 조국 민정수석이 직접 뭐 직접 잘못한 건 관여된 건 없어요. 없잖아요. 현재로는. 예. 그러나 책임은 있죠. 뭐 책임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예. 본인이 직접 뭐 알고도 묵인했거나 아니면 본인이 예. 개입했거나 이런 일은 전혀 없기 때문에 이해찬 대표 말을 빌어보면 이런 일로 사퇴하면은 하루에도 몇 번씩 사퇴해야 그렇죠. 된다며요.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예. 없어서. 자, 그럼 뭐 국민들 입장에서는 조국 민정수석 사퇴 요구는 거세지만 안 할 것 같구나 이렇게 이해도 그럴 되겠네요.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죠. 네, 그러네요. 예, 그렇게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근데 저 시간은 없지만 예.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이 검찰 압수수색을 당했다. 예. 이거 뉴스죠. 뉴스죠. 큰 뉴스죠. 큰 뉴스죠. 이야, 당연히. 이런 일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김현장이 근데 왜 그랬던 겁니까? 왜 그랬냐면 김현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3번 만났어요. 어디서요? 변호사가 집무실에서 만나고 변호사가 대법원장을 집무실에서 만나요? 예, 예. 재판 때문에? 재판 때문에 징용 사건, 징용 말이- 강제 징용 사건. 그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판사들한테는 압수수색을 하는 거죠. 그거 뭐 절대 못 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당연하죠. 그것도 일반 일선 판사가 해도 문제잖아요. 예. 그 대법원장이 그것도 그러니까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재판에 관련된 얘기를 했다고 하면 네. 그거는 정말 부적절하죠. 아. 그리고 만약에 만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죠.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피고 원고를 같이 불러야죠. 예. 왜 한쪽만 만나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대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혹시 저 일선 판사들은 예. 그 변호사들 집무실에서 만나는 게 금지돼 있지만 예.
이제 위로 올라가서 하면은 이제 정무적 판단을 해야 되니까 대법원장은 뭐 만날 수도 있지라는 이런 공감대가 사법부에 혹시 있긴 있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예. 법관들도 제가 볼 때는 저 상황에 대해 상당히 황당해할 거예요. 예, 어떻게 대법원장이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다른 데도 아니고 집무실에서 만났고 또 최소 3차례라며요. 3차례요. 예. 아, 그리고 저건 그 문제가 외에도 뭐 돼 식당에서 만나고 이런 건 여러 차례 있었대요. 왜냐하면 한모 변호사라는 분, 이 그 대법원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만난 그분이 원래 대법원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친분 관계도 있었겠죠. 그래서 가서 그거 만났죠. 영화에서나 나오는 장면인데. 그렇죠. 영화에서 나올 수 있는 장면이 지금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이제 나오는 장면인데 그렇죠. 실제로 벌어진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더 황당한 거죠. 그러니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본인은 뭐 그 재판에 관여한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런데 밑에 지금 임종원 전 차장은 뭐라 그랬습니까?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 2명의 대법관들은 지금 예. 구속영장 이제 영장 실질심사 받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예. 제가 볼 때 그분들도 임종원 전 차장처럼 말 바꿀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이제 검찰의 영장에 명기가 돼 있는 일방적인 주장이니까 실체적 진실이 확인된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제 만약에 사실이라면이란 전제가 있지만 네. 그 전제로 봤을 때 사실이면은 이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사법 처리 수순으로 가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해도 큰 지장 없겠죠? 큰 지장 없다고 봐요. 예, 왜냐하면 뭔가 부적절하긴 했어요. 그렇죠. 임종원 전 차장 같은 경우에 임종원 전 차장이 구속됐잖아요. 예. 그럼 법원도 그렇게 판단한 거잖아요. 그렇죠. 범죄 소명이. 예. 그러면 그 공범으로 박병대, 고영환 두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예. 지금 그분들은 자기들은 관여 안 했다고 그러고. 예. 근데 그분들이 그럼 독단적으로 했겠습니까? 영장 실질심사 받아야죠? 네, 받아야죠. 받아야죠. 예, 요건 뭐 우리 문재인 정부가 지금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적폐청산의 가장 핵심 그렇죠. 하이라이트니까 사법농단 이거 한번 좀 맞습니다. 지켜보죠. 어떻게 예. 되는지. 박병대, 고영환 전 대법관에 이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수사선상에 있다. 그럼요. 이렇게 이해하면 예, 조사는 이루어질 거로 봅니다.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예.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년 반 넘게 지켜본 문재인 정부의 확고한 기조가 두 가지 눈에 띕니다. 첫째, 적폐청산 끝까지 판다. 둘째, 내 사람 끝까지 쓴다. 이 기조를 대입하면 조국 민정수석은 사퇴 안 할 것 같습니다. 대국민 사과하고 사퇴 요구했던 민주당과 여당 의원이 민망해졌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나서서 물러날 사안 아니라고 선 그었고 대통령이 믿어달라 이렇게 말했으니 사실상 사퇴 요구 거부입니다. 조국에서 밀리면 임종석, 이낙연, 이해찬 순으로 야권의 공격 대상이 될 거란 정치공학적 계산이 깔렸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결국 조국은 문재인 정권의 상징이자 마지노선인 겁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오히려 흐트러진 지지층 재결집의 계기로 삼을 겁니다. 역시 정치공학적으론 가능한 선택입니다. 문제는 경제입니다. 적폐청산 끝까지 파고 내 사람 끝까지 쓰는 건 선택의 문제인데 무너진 실물경제, 서민경제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경제 놓쳤다는 평가가 바뀌지 않으면 끝에 가서 웃긴 어렵습니다. 전 문재인 정부가 끝에 가서 정말 웃기를 바랍니다. 직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